새누리당은 다시 친박 천하가 됐습니다. 대탈출을 준비하는 비박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새누리당이 다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차례를 두고 친박 정우택, 비박 나경원 이 두 사람이 붙었는데 결국 정우택 의원이 이겼습니다. 승장이 된 원내사령탑, 새 신임 원내사령탑 정우택 의원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헌 정국을 우리가 이끌어서 내년에 진보 좌파가 들어오는 이런 집권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살려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내대표 꿈을 많이 꿨나 봅니다. 마지막에 울먹 이른 것까지 봤는데 일단 정우택, 나경원 인물 얘기를 하기 전에 민영선 원장님 이제 2시간도 채 안 됐거든요. 친박의 결집력은 참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민심의 도도한 물기를 딱 철벽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이 친박의 이 방어선이 정말 놀라운 그런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수희 변호사. 예. 이게 어찌 보면 민심과는 좀 다른데 새누리당 심에 그러니까 친박의 결집력도 결집력이지만 글쎄요 비박이 헛발질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후보자 간에 뭐 이런 토론회 하는 거를 봤어요. 생방송으로 봤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나경원 의원이 준비가 조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조금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 당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해체와 맞먹는 수준의 재창당 얘기를 좀 했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정우택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한 논리, 야당이 새누리당 친박 원내대표와는 뭐 협상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는 왜 그 야당 입맛에 맞춰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표가 뭐 몇 표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의 그런 의표를 찌른 듯한 그런 말들이 현장에서 저는 조금 먹혔다라는. 야당 좋으라고 뭐 비박 뽑을 수 없으니까 날 뽑아달라. 네, 그리고 뭐 왜 이 원내대표 안 됐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냐, 탈당을 하느냐, 뭐 그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경원 의원이 너무 좀 온건하게 대응한 게 그게 현장표에서는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친박계에서는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뭐 중도 성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박 대통령은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순수한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우택 의원은 뭐 중도 성향이라기보다는 친박이죠. 친박의 핵심은 아니지만 범친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저는 사실은 탄핵 전국 이런 탄핵 민심으로 볼 때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가까스로나마 신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새누리당의 그 친박이 정말 그 생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친박에 대해서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그런 생존 능력을 발휘를 했고 특히 이 원내대표 선거는 그 출마한 분들의 개인적인 친화력, 의원들 간에 개파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개인적인 친화력이 아주 많이 작용합니다. 친박 비박 꼭 그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얼만큼 의원들과 소통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아무래도 웰빙은 웰빙입니다만은 웰빙 의원의 뭐 가장 대표적인 나경원 의원보다는 정우택 의원이 그런 점에서 좀 더 가까웠던 거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오늘 그 두 원내대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친박 핵심 척결, 그러니까 가짜 보수 척결을 상당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아마 중도 성향이 있는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만약 원내대표가 될 경우
당내 통합이라든가 화합 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고 현장 분위기에서 또 좀 이렇게 그렇죠. 파악이 된 것 저기 아니겠느냐.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예,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점이 오늘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산수 좀 잠깐 해볼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같이 네. 화면 보시죠. 이 표심이 대단히 궁금한 게 많아서 62대 55예요. 이번에도 무효표가 두 개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왜 계속 무효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19표 중에 무효표 2명 빼고 62대 55인데 네. 저기가 저희가 포인트를 달아놓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탄핵 찬석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을 등졌던 사람들이 62명인데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을 다 뽑았으면 62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핵에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부결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정치권이 받을 후폭풍 뭐 상상을 불허하는 정도 수준이고, 거기 첫 번째 타겟이 새누리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전략적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 의원 전원이 다 비박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친박에서 전략도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조은진 최고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도 성향의 원내대표가 되면, 그 중도 성향의 원내대표가 이 조은진 최고가 얘기한 게 결국 이제 정우택 의원이 될 텐데, 신임 원내대표가 될 텐데, 그분이 되면 우리 지도부 총사퇴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 가로하고 그분이 남아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파국이 또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친박과 비박 사이에 있는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분들, 약간 그걸 뭐 좋게 말하면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당을 좀 지키려면 정우택 의원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비박계에서 고민이 될 거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까지 이제 친박이 장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당에서 다 나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비대위원장 선출할 때까지 또 한 번 이제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비박계 쪽이 이제 당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나갈 것이냐, 이제 그 상황만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원내대표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됐는데 비대위원장을 비박계 쪽에서 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거는 또 가능할지- 비대위원장 뽑았을 때 한번 다시 네, 얘기해보죠. 그런 거 같네요. 62명이잖아요, 민영선 씨. 62명인데 친박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한번 모였을 때 딱 6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투표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9명이 또 이제 일단 빠지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거의 찍을 사람은 똘똘 뭉쳐서 찍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말 친박의 그 민심하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친박의 이 결속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요, 이 정우택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실 대중성이 확보가 안 됐지, 저분도 보기 드문 트리플 클라운이에요. 뭡니까?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다 하신 분이에요. 예. 장관은 언제 어느 그 정도 자민련하고 DJP 연합정부 때 장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본인은 지금 충청 대망론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공교롭게도 개인사이긴 하지만은 아버님이, 정우택 의원의 아버님이 옛날 신민당 그 김영삼 총재가 물러나고 했을 적에 이 가처분 신청했을 적에 대행을 잠깐 맡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적에 그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그 분이. 정치인 2세군요. 아,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이 그 논란에, 분란에 있을 적에 어떤 그 대표를 맡는 참 그 기구한 그런 2세에 이은 그런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락연설 같은 거 했을 때 눈물을 좀 흘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반면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의 변화를 기대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심에 따른 선택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했는데, 이렇게 당의 변화의 결과를 못 만들어내서 아쉽습니다. 당내 분명히 변화 세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함께 앞으로 당의 변화와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비박계 집단 탈당이 이어진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 저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탈당을 아주 심각하게 좀 고려하고 현실적인 발걸음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확 나가는 그 형상은 아닐 것 같고, 좀 순차적으로 탈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 말씀대로 이제
그 비상시국회의가 한 45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받은 표가 오늘 그 투표에서 받은 표는 55표예요.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의에 그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 중에 10명 정도는 또 온 거예요. 나경원 대표한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으로서 참 고역인 게 이게 표차가 확 나면은 그냥 뭐 비박계가 나오기도 하고 뭘 하겠는데 지금 한 62대 55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약간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박계 내에서 저는 온도 차가 많을 거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며칠 전에 뱉어낸 말도 있고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보기에 탈당을 해야 뭔가 좀 활로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아마 고민은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그분 얘기 들어보려고요. 탈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던 유승민 의원, 오늘 이 결과를 보고는 어떤 말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뭐 그거는 선거가 아니니까요. 네. 왜 이런 결과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 이런 가능성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차차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탈당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나중에 시간이 되는 건가요? 차차까지 못 기다리고 저희는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친박 천하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비박 대탈출 얘기를 본격적으로 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유승민 의원도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좀 얘기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탈당보다는 당 쇄신 쪽에 그동안 무게중심을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당은 마지막 카드다.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탈당 아니냐,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이 패배를 했고, 예. 비대위원장 선거도 사실은 중앙위에서 이제 선출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위는 친박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대결을 한다면은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이 비박에서 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유승민 의원도 더 이상 머뭇거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본인이 TK 출신이고 그쪽에 어떤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려 왔고, 예. 이런 부분들이 비박의 어떤 그 원내대표 선거 전략에도 차질을 빚었던 거 아닌가. 뭐 어떤 일이든지 절박하게 달라들 때 그게 가능한 건데, 김무성 대표는 뭐 탈당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달라들지 않았을 테고, 유승민 의원도 그냥 상황을 보자 하면서 하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62대 55라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박의 전략적 실패가 결국 원내대표 실패로까지 이어졌는데, 비박은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설사 원내대표에서 졌다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저희 좀 사인 하나가 들어왔는데. 시간상 지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국정조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22일 현장 목소리 한번 청문회 위원장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간사님하고 같이 상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차관을 방문하실 거면은 지금 방문해요. 지금 시간이 2시간 없습니다. 상관없어. 점심을 안 먹으면 되니까. 아직 1시 반이니까 점심 안 먹고 가서. 서둘러서 가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원포인트로. 자, 그 부분은 그럼 추후협의. 추협의하시는 추후협의하고 오늘은 3시 청와대 방문을 예정 시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일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김영재 지금 현장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또 예, 오늘 우리 현장 조사를 통해서 또 특히 우리 위원들이 준비한 현장 조사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체보증 감행을 통해서 김영재 의원에서 130회가 넘는 의료 시술 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프로포폴이 사전 투여되고 시술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용 지출된 의료 비용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8천만 원이 넘는 의료 시술 비용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월호 4월 16일 당일날 김영재 원장의 김영재 의원 장모 진료 사실 그리고 시술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미묘한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장모님
진료 시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본인이 골프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단서를 달면 4월 16일 즉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김영재 의원의 소위 업무실장 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한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장모가 오셨고 PRP 시술 받은 게 맞다라고 진술합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료 차트를 현재 우리 남아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그것이 확인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 차트 검토 강남구 보건소 직원들과 우리 국회 전문위원 그리고 각 당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함께 차트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랑은 만나는 장소랑 의제나 뭐 이런 거 다 조율되셨어요? 지금 완전한 조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청와대 일정한 공간에서 현장 조사 형식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신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 경호실 입장은 청와대 전체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열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단 가시는 거죠?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김성태 위원장이 지금 김영재 의원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김영재 원장의 주장 말 맞다나 장모 시술하고 그날 4월 16일에 골프 치러 간 건 맞다는 게 일단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그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의료 차트 부분을 좀 안에서 나머지 확인을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최소한 장모에게 프로포폴 관련된 시술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골프장을 간 것으로 일단 보인다라는 것 같고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좀 미묘하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장모를 시술한 이후에 그 골프장 가기 인근에 있는 톨게이트 지냈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의료 차트나 이런 걸로 기초를 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럼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에 김영재 원장의 행적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그날은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잠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현장 조사에서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김영재 의원에서 계속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 확인이 안 된 건 거기에 생년월일란에 보면 최보정 하고 나서 태어난 해는 본인,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어난 해고 생년월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혹시 이 병원에서 이 가명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게 무상으로 진료한 것이냐라는 또 그 오기 많았는데 일단 1년 단위로 최순실이 전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현재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시 40분이에요. 원래 당초 계획이었다면 이제 김영재 의원의 현장 조사는 12시 30분에 마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속보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움에 대한 현장 조사는 추후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들으셨죠? 점심 안 먹고 우리 빨리빨리 가자고 이 박범계 의원하고 두 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 30분이 돼서 2시 30분쯤에 이제 청와대로 도착을 해서 청와대 현장 조사를 한다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뭔가 협의가 또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제까지 보도에서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나왔었죠, 청와대에서. 그런데 지금 김성태 위원장 말씀으로 봐서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진척은 있는 것 같은데, 간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증인들이 있는 거죠. 미용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호실에 아주 가까이 관저에서 경호했던 구모 경위가 이제 양심선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여하튼 안민석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제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16일도 4월 16일이지만 당일날도 당일날이지만 이제 최순실이 관저에 도대체 어떻게 들락날락 거렸고 거기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증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영재 의원에서 좀 희한한 게 136차례를 김보정이란 가명으로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이런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김경태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은
그 김성태 위원장 말에 의하면 프로폴폴이 그때 투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투입이? 뭐 프로포폴은 매 시술마다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36차례면 10일에 한 번 정도 시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연예인들이 프로폴폴 문제로 향정신성 그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받았던 게 이거거든요. 시술을 빙자한 프로폴폴 투입이었단 말이에요. 예. 투약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새롭게 의혹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그럼 만약에 법적으로 저렇게 프로포폴이 이렇게 시술을 136차례나 자주 맞았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술을 빙자해서 시술은 그냥 차트에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추정인데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피부 시술을 계속 받는다는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한번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인 김영재 의원 현장 조사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법상 위법 행위가 또 밝혀지면 지금 구치소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이 위법 행위 이제 법 제목도 추가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소장에 이제 그런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겠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어떤 취지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시술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처방해서 제대로 맞으면 그건 당연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범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 10일에 한 번씩 피부과 시술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면 그러면 그게 피부과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피부과 시술하는 것처럼 하고 사실은 프로포폴 맞았다면 그러면 이제 과거 연예인들이 문제가 됐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의혹이 제기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도 또 특검에서도 지금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 특검으로 넘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그 특검의 하나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말씀만 드리면 최순실 씨의 의료 행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게 4월 16일 날 당일날 김영재 원장이 골프 친다고 거짓말 해놓고 대통령한테 가서 혹시나 시술이나 보안손님 와서 한 게 아니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보정이라는 가정으로 해서 프로포폴 여러 가지를 봐서 그 약품이나 좀 시술이 대통령께서 혹시나 또 그 감옥으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시술 받은 게 아니냐, 치료 받은 게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아닌 바에는 좀 이런 그 국조위에서도 너무 그냥 최순실 씨 의료까지 무슨 최순실 씨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시술을 뭐든 받았든 궁금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연예인 대통령의 무능, 대통령이 이걸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4월 16일 날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고 아이들의 목숨을 갖다가 태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절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잘못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했네, 무슨 구술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고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거죠. 저는 김영재 원장의 의혹 제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김영재 원장은 단순히 2014년 4월 16일 날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혹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이 사람의 처남이 하고 있는 그 의료 리프팅 실 그 실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 주치의도 거기에 관여돼 있고 최순실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그래서 그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데 따라가고 어떤 사람의 공기관장의 기관장의 거치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 처남 회사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면 김영재 원장한테 도대체 최순실이 무슨 그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뒤를 봐줬느냐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정황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3시에 청와대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저희 뉴스특급 말미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움직임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현장 연결 즉각 해봐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비박의 대탈출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하던 얘기는 유승민 의원의 선택인데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친박 천하에서 정치 생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비박과 함께 자고 우면하지 말고 민심을 보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런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건지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 네, 신임 원내대표가 선임된 만큼 뭐 다음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예.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반기문 총장이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뭐 친박 이번에 선출된 정우택 원내대표도 뭐 아주 반기문 총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같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또 반기문 대망론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계셨었고 또 이전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야말로 또 친반의 뭐 선두 주자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뭐 정치적 선택의 좀 고민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탄핵 정국에서 과연 친박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새누리당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예.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늘 30시간의 법칙, 그게 꼭 30시간이 아니라도 그것을 늘 고수해 왔기 때문에 탈당을 한다고 해놓고 또 며칠 후에 뭐 이래저래 상황이 이러니까 나 탈당 못해 이래버리면 또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김무성 뭐 또 지금 나경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비박들이 전면적인 탈당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그 정치적 세를 형성한다면은 예. 반기문 총장은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을 택할지 비박 중심의 새로운 신당을 택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민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비박이라든가 친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지 괜찮은 사람들을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뭐 일단 들어와 봐야 알지 않겠나.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도 충청권 지역구였는데 그렇죠. 정우택 제가 원내대표까지 충청권이네요. 야, 그 말씀 드리려고요. 참 그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데 정우택, 정진석, 전현직 원내대표가요. 예. 충북이고 충남이고 다 아버지 2세들 정치인이고 맞네요. 근데 또 반기문 총장을 갖다 고리로 있고 근데 한 가지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유리한 게 반기문 총장의 고리를 잇는 JP하고 좀 가까워요. JP하고 좀 가까워서 어떻게든 이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정우택 그 신임 원내대표보다는 전 원내대표가 좀 아버지 때부터 인연으로 해가지고 좀 가까워서 반기문 총장이 참 고민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뭐 친박 새 원내대표를 뽑혔습니다만 이정현 대표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새누리당 사무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죠. 사무처 출신 당 대표로서 후배들 앞에 너무 면목이 없고 불편을 주고 또 정말 저도 죄송하고 무겁고 네, 저렇게 새누리 직원들이 10년 만에 총파업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정현 대표 평소에 굉장히 동생 살피듯이 그러니까요. 살폈다고 하는데 좀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당 사무처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좀 남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뭐 당 사무처의 그 분들이 다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보면은. 네, 여하튼 이제 글쎄 10년 만에 저런 당무 거부를 한 게 윤리위원회를 뭐 그걸 어떻게 쿠데타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 완전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말 힘으로 밀어붙인 거였잖아요. 그거는 무법천지를 만든 건데 당 안에 그 위원회를 저는 뭐 이정현 대표가 지금 저렇게 우겨서 그런 거지 다른 평상시 같았으면 정말 당대표 중 내려놔야 할 만큼의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무처 직원들까지 맞이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무처 직원들이 촛불 들어버린 거죠. 아니 원장님도 사무처에 계셨었잖아요. 아니, 저는 당 사무처는 없었습니다. 정무직으로 부대변인 쭉 오래 했는데요. 예. 아니, 저기 정식으로 이렇게 뭐 연말 정산하고 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직업으로서 당무를 갖고 있는 당직자들이 그 촛불을 들고 이정현 대표 체제를 탄핵해버린 게 아닌가. 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